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 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절차, 그다음에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국민들의 그 법 감정상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그쯤의 시기가 국민의 법 감정상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대표께서 여당 내에서 흔들리는 입지에 대해서 더 이런 사면 같은 경우를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하면 여권 내 입지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당도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예, 오늘의 이슈 먼저 새해 벽두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 카드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먼저 양문석 이사장, 사면 얘기를 놓고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던데 양문석 이사장은 어느 편이세요? 저는 이 전제와 시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과 없는 사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그 조비오 신부님이 그 5.17 때, 헬기 사격. 헬기 사격을 목격하셨다고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고록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행유예 8개월을 받았죠. 그때 재판장이 지난 11월 2일입니다. 지난해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자에게 사면을 했던 결과가 그 유족과 그리고 그 국민들과 그다음에 역사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는 행태를 봤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구속시킬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죄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사면을 해줬다. 그러면 교도소 앞에서 인터뷰할 때 진실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죄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면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죄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죄와 사면은 다른 영역이다. 사죄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고 사면은 그 이후에 또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 살았으면 됐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데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여론들이 있어야 가능한 알겠습니다. 반성이나 사과 없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맨 처음에 그러면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 처음에 꺼냈을 때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제 그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정세균 총리는 준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 그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 정도도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시국을 훨씬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전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차이가 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개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선가 대통령이 고유한 통치행위로서 사면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저는 못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께서 사전에 어떤 뭐 심지어는 당내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1월 1일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극한 정치적 갈등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 같은 그런 분위기는 여당 내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국민통합을 걱정했다면 그런 극한 갈등의 정치를 하는 대신에 좀 이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거나 또 길게 보면 두 번의 법무부 장관 이 임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론 분열이나 국민들이 속노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포괄적 사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액션이 선행되고 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다면 조금 납득 가능할 텐데 사실은 이낙연 그 대표께서도 그런 갈등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한편에 서신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론을 폈고 그런데 갑자기 1월 1일 날 국민통합을 말씀하시면서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사면을 얘기하시니까 이건 좀 잘 그 맥락상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선거공학적인 판단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 사면론 꺼내 들었는데요. 최근에 당 내에서 이런저런 반발도 부딪히고 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아니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와 공감을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시나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반대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걸 모를 대표가 아니죠.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좀 쿨다운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자.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냐. 그걸 통해서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의 접근, 이낙연식의 접근, 이것도 생각해 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 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거들었더니 김한정 너는 뭐냐 너도 사꾸라냐 하면서 뭐 당 나가라고 막 일부 저 열성 지지자들한테 비난 문자도 받고 했는데요.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면은 지도자 못 됩니다.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전 대통령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의견 듣기 전에 지금 막 그 이낙연 대표 발언에 이어서 김한정 의원, 서른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이제 이른바 동교동계로 분류가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하네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흔쾌히 이걸 결단을 내려서 결국은 그때 사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화합의 정치를 펼친 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이 저분들도 아마 공유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학습의 과정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재료가 됐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숭고한 뜻하고 달리 그 뒤에 보여진 모습들은 대단히 안 좋은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면이 통합에 기여하냐 국난 극복에 기여하냐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뇌물 받아먹고 횡령 범죄 저질렀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난 사람은 죄 지어도 금방 나오고 못난 사람은 못 나온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 반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래서 생각만큼은 국민 이게 길거리에 있는 보통의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 통합의 감정하고 이번 사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요새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번 퇴임하신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당대표이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치의 핵심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문제가 본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보면 현실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일반 국민들의 감정과는 달리 계속해서 저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인데 예. 지금 결단하시지 마시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예. 후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예. 3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정치적인 문제나 마찰 없이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떤 동기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런 논쟁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괜히 이낙연 대표가 이 시점에서 사면 얘기 꺼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면을 기다렸다면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도 되겠군요. 역설적으로. 김경진 의원께 두 가지만 단답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과나 반성 없는 사면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건 매건매직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사실은 파렴치범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그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에 큰 도움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여지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의 시국에서 피폐해진 마음이 움직일 여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정말 이런 반발을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런 그 사전 절차 없이 이렇게 논쟁적 화두를 새 벽대 꺼냈을 때 이건 논란이 당연히 되죠.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걸 꺼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도층 공략이라는 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이 동력을 갖고 갈 만한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한번 점검했을까? 저는 이걸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증이 저는 이런 생각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과 12월 달에 두 차례 만남이 이제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오늘 보도됐으니까 충분히 저는 논의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꼭 논의가 입으로 교감을 하는 것만이 뭐 논의는 아니니까. 전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지금 접지 않는 이유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이제 이 국면에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제안이 그렇다면 국민 통합의 대상지이자 목적지인 야당은 왜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흔쾌히 호응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카드가 저는 이 국면을 흔들 파괴력이 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이낙연 대표의 묘수가 아니라 자충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1월 달 어떤 형태로든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뭐 사전에 시나리오는 없더라도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각 대통령이 안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때 저는 대통령의 생각에 일단은 좀 어떤 형태로든 들어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기자장. 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성부수, 그다음에 중도층 공략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정치적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성부수로 자꾸 이제 읽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정말 어불성설인 게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 팬덤을 한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팬덤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팬덤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일정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을 사면론을 던졌었을 때 누가 한호하겠냐? 태극기 부대 빼고는 한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도층 공략의 그 정치적 승부수다. 지금 중도층 공략의 중도층이 누군데요? 대부분이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 마음을 돌린 과정이 그 촛불이었거든요. 그러면 중도층 공략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죠. 즉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작은 힘이라도 뭉치자라는 그리고 전쟁을 보다 더 참혹한 그 전국 인식 이런 부분이지 이낙연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승부수로 던지거나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이러한 중도층 공략의 전략으로 던졌겠냔 말이에요. 그는 좀 말이야. 뭐 오늘 뭐 상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또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선거와 관련돼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 전국 전환용으로 사용했다라고 그 하면 설득력 있어요.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그것도 다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요 갈등에서 예. 작년 거 덮어버리고 예. 요 갈등 이제 국민들을 많이 피곤하고 불편해하니까 덮어버리고 전국 전환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일정하게 수긍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상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려서 제가 토를 단 겁니다. 요즘에 상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다 똑같다고 생각해야 상식인데 나한테만 상식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면과 관련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미투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여성이란 그 한 가지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더 깊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다가온 일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고요. 그 선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꼭 제가 끝까지 그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그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선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당내에 정말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저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네. 예, 말은 저렇게 했는데 좋은 대안이 안 나오면 또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읽는 게 정치적인 어법이죠. 최수영 평론가.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대표가 지금 사실 아주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따로 만났잖아요. 뭐 단일화 논의했다는데 저는 단일화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누가 먼저 선언하고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를 지금 눈치 보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흔든 판이 의외로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일 날 이렇게 출마 선언한 것이 지금 약 한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 이것이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태풍의 눈으로 지금 계속 항진하고 있거든요. 새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파괴력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한 수치 차이는 있어도 추세를 놓고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거의 독주 체제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급하죠. 왜냐하면 제1당이 어떻게 야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떻게 후보를 안 내느냐 이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현실적 고민도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구에서 꼭 페넌트 레이스에서 1등했다고 꼭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럴 때 페넌트 레이스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2위를 못하더라도 2위를 기록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전력 보강이나 단점 보완을 통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긴 호흡과 긴 시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철수 대표에게 자꾸 선택지를 강요하는 모습보다는 본인들이 통 크게 당신 조건이 뭐냐라고 먼저 역제안하면서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더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더 키워나가서 실제로 태풍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좀 전략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도 지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승복할 것인가 조건에. 아니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협상인데 본인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선에서 서로 협상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저는 그게 관심사인데 꼭 페넌트 레이스에 저는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세 분 패널께서는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양문석 이사장 야권 후보 단일화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오세훈, 나경원 이 두 이 전직 의원들조차도 당 내에서 그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당의 그 후보를 제1야당이 단일화를 추진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면 합의가 가능할 텐데 자기들이 못 가지면 합의가 불가능하죠. 이건 합의나 경선 방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 크게 말 그대로 야권 그 보수 야권 단일화에 대한 그 서울 시민의 여론이 집약이 됐었을 때 떠밀려 가는 거지. 현재 자기들이 주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다. 예. 박원석 의원 전망은요?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의 선거였다면 지금 양문석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함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기 1년짜리 선거고 또 1년짜리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선을 앞둔 2022년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야권에게 특히 이제 저 보수 야권에 내려진 단일화 압박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뭐 그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분들 다 서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일화가 성사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될 거다. 근데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당을 넘어서 이른바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입장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한테 그다지 이렇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 1위임에도 불구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당위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의 플랫폼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라는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워낙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서두르거나 혹은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뭐 정책 발표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몸값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100몇 석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민주당에 정말로 많이 두들겨 맞아 봤잖아요. 그 서름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데 지금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뼈저리게 맞고 또 맞고 또 맞았기 때문에 잠시 여론조사 지지도 높아졌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도가 쉽게 출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만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꾸로 그건 안철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치 생명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둘 다 아마 겸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맞을지는 이제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죠. 최수영 평론가는 전망은 안 했죠. 저는 뭐 단일화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왜냐하면 3대 1이네요. 양문석 이사장. 지금 뭐 야당으로서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 변수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의 막 그 협상과 이런 부분 변수가 아니에요. 예. 집권 여당이 변수예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 정권 교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올 거냐. 앞으로 90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일 동안 집권 여당이 어떻게 그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말 신기루고 모래성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 아닙니까? 원래 13척입니다. 13척이 예. 확실한 제가 통영 출신이잖아요. 13척이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설이 12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민 13척설이 나와가지고 13척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직도 90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관련은 여기까지 하죠.